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터보제트 송풍기 제작에 관한 첫 영상인데요. 터보제트 송풍기에 사용되는 모터는 주로 이런 드라이기용 초고속 모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간혹 대용량의 큰 드럼 모터를 개조해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드라이기용 모터를 이용해서 터보제트 송풍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영상은 터보 모터를 제작하기 위해 좀 개조가 쉬운 모터를 정해야겠죠. 이런 모터들을 보여드리면요. 모터 사이즈가 보통 28파이, 29파이 이렇거든요. 네, 28파이, 29파이 이렇습니다. 어떤 거는 30파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29파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 안에 들어가는 이제 권선은 이렇게 3극 권선으로 이루어진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극으로 이루어진 권선형 모터가 있습니다. 다이슨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극입니다. 극이 2개밖에 없어요. 극이 2개냐 3개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동 토크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안정적인 그 회전 성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개조가 좀 쉬워야 되니까 이렇게 3극 권선형 모터를 가지고 개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터들은 모두 다이슨 드라이기 정품 또는 복제품을 수리하면서 나온 불량 모터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불량이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불량으로 다 제가 써놨죠. 불량 모터를 가지고 개조하는 겁니다. 모터 3극 모터를 가지고 개조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 코일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참, 그리고 6극 모터는 이 모터 슬롯이 안에 박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3극 모터들은 이렇게 슬롯이 나사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개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를 모두 빼게 되면은 보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모터 슬롯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안에 베어링 들어있고 팬이 있고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나 뭐 크기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같이 개조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맞는 모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개조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모터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일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핀도 필요 없고요. 이 모터는 310V용 모터입니다. 220V를 DC 정류를 해가지고 바로 위상 제어해서 돌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 전압을 이 모터에서는 310V로 정해져 있거든요. 워낙 가는 코일이 많이 감겨 있어서 잘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차분하게 코일을 분리합니다. 자, 코일을 모두 보빈에서 축출을 했습니다. 자,
코일 다 분해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코일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은 0.5mm 짜리 코일을 감을게요. 코일을 감을 때는 뭐 코일 건선법이 뭐 분권이니 팍권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단순히 삼극이니까 그런 건 다 의미가 없고요. 권선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 위치만 잘 순서를 지켜주면은 작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을 여기에 몇 번을 감아야 되는가 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권수를 감는 방법은 그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치 순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했던 방법,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0.5mm 가지고 14번 정도 감으니까 14V용 모터로서 최적화된 이 성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일을 여기에 14번 정도 감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길이를 아는 방법은 일단은 코일을 한번 감습니다. 자, 코일을 감았죠. 그럼 코일을 감으면은 여기서 이만큼 나오잖아요. 한 바퀴를 감을 때 이 정도의 길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자로 한번 재볼게요. 거의 40mm 정도 나오네요. 4cm. 권선을 한번 돌리는데 4cm 정도 들어가니까 10번을 돌리면은 40cm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유있게 14번 정도 감으려고 하니까 권선을 앞쪽에 여유를 조금 빼고요. 50에서 55mm 정도. 55mm 정도. 그리고 이어서 반대쪽도 55mm.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감는 거예요. 4바퀴, 5바퀴. 손으로 권선을 감는 거는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감을 수 있는데 많은 양을 감을 때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쁘게 감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수가 많은 모터들은 이렇게 감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틀에다가 권선을 쭉 감아 가지고 그걸 빼서 이렇게 모터 안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적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모터가 조그맣고 14V, 12V에서 14V용 모터이기 때문에 권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직접 이렇게 감습니다. 이 터보 제트 송풍기를 자작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가끔씩 해외에도 계시고 국내에도 영상 올려놓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모터, 기성품 모터를 사다가 드라이브도 기성품을 사다가 케이스만 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PVC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건 나중 일이고 먼저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제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모터 드라이브나 배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유튜브는 단순히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든 터보 송풍기를 사용해서 뭔가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기 위해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코일 표면이 금속이나 이런데 긁히지 말아야 됩니다. 긁히게 되면은 여기에 그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코팅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은 코일 간에 쇼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나멜 코일이 벗기지 않도록 잘 감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코일 감았고요. 세 번째 코일도 감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일 감는 방식은 같습니다. 코일을 감을 때 이 코일이 꼬이지 않도록 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팽팽하게 감지 않으면은 이 코일이 모터가 작동을 할 때 코일에서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팽팽하게 감는 게 좋습니다. 네, 다 감았습니다. 감았으면 이제 모터를 조립을 하면 되겠죠. 이 전동기에서 이 팬이 지금 부하량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터는 부하량에 따라서 이 코일 권선의 굵기나 권선의 횟수가 달라지거든요. 부하량이 크면은 전류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소모할 것이고요. 부하량이 적으면은 전류값 소모량이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에서 사용되는 팬은 부하량이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가 11만 RPM 아니면은 10만 5천 RPM으로 회전하는 거거든요. 이 부하량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제 경험치에서 약간 더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한 14번에서 15번 정도를 감아줬어요. 여기다. 만약에 이 회전수가, 그러니까 회전수라는 건 곧 풍속이 되겠죠. 바람 풍속이 제가 요구한 풍속보다 조금 적으면은 이 코일량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감아놨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에서 이 결선이 지금 6개가 나왔잖아요. 3극이니까. 그러면은 이 모터 결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간 곳, 그리고 나왔고요. 또 들어갔고, 나왔고, 들어갔고, 나왔고 하니까 들어간 것을 모두 하나로 커먼을 시키겠습니다.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벗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불로 일단은 가열을 하고 칼로 긁어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작을 한 BLDC
모터 데모용 드라이브 보드거든요. 여기에 연결해서 이 모터가 작동을 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터 전압은 14V로 하고요. 14V. 극이 바뀌었네요. 네, 작동합니다. 자, 작동하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3A 짜리라 전류가 딸리거든요. 이게 아마도 5A 정도는 걸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배터리를 이렇게 4개를 어레이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14.8V 14.8V가 나오고 이게 중방전에 10A짜리 배터리거든요. 방전율이 10A니까 5A 정도면은 충분히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예상치 그대로 모터 성능은 잘 나오네요. 넘버링을 해줘야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U W V. 안쪽 시작점 코일은 3개가 어레이 해가지고 하나로 코먼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성능이 이제 조금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성능을 조금 늦추고 싶다 그러면은 바깥쪽 코일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맞추면 됩니다. 네, 모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이 모터는 제가 다이슨 복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사용을 했고요. 슬롯은 3개짜리 슬롯으로, 코일은 0.5mm짜리 0.5mm짜리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데 약 한 40mm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40mm를 여기서 최소한 12번 이상을 감아줬습니다. 데모 보드로 해가지고 14.8V를 충전을 해서 작동을 시켰더니 굉장히 스피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모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따로 이걸 돌릴 수 있는 전용 드라이브 회로를 또 만들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어떤 조그만 그 케이스에 집어 넣어 가지고 터보 에어건을 만들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모터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모터를 직접 감아 봤습니다. 이 모터 감는 그 권선 위치, 권선의 결선 구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이 이렇게 모터를 직접 감아서 에어건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또 드라이브 회로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은 아마 다음 영상 올릴 때 그 영상 보시고 저와 같이 또 하나씩 같이 따라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그 BLDC 모터 드라이브 회로를 꾸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FET라는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회로를 제작을 하다가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FET의 특성을 잘 모르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FET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방열에 대한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모터 드라이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이런 40mm 정도 되는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배터리도 넣고요. 배터리를 2개를 넣으려니까 최소한의 직경이 40mm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40mm짜리 파이프 안에 모터와 배터리, 회로 이런 것들을 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FET는 작동하면서 열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런 14.8V에 작동하는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5A 이상이 흐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 FET도 방열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흡입 쪽이든지 바람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토출구 쪽이든지 이 방열판을 꾸미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이 통과하면서 열을 식히는 구조가 가장 열을 방열하기 위한 구조로서 최적화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FET의 배열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FET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40파이 정도 되는 직경의 방열판을 갖춘 드라이브 회로를 어떻게 꾸며서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모터를 과연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드라이브 회로거든요. 이것처럼 BLDC 모터 코일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일이 하나씩 연결돼서 FET를 3개를 써서 위상 제어로서 모터를 회전시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모터 회로와 제가 또 만들어 봤거든요. 이 모터 회로는 사실은 같은 회로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념적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회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컴이 있고요. U, V, W 3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UVW니까 1번은 D1의 드레인으로 가고요. V는 2번의 드레인으로 가고 3번 W는 Q3의 드레인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컴은 여기에 플러스 전원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VCC 14V 정도 플러스 전원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런 볼륨을 적용을 해서 조절하게 되면은 이 위상이 순차적으로 펄스 파형 주기가 바뀌면서 하나씩 트리거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전자 지식이 많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그 회로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단언컨대 이런 회로는 이런 모터를 잠깐씩 돌려보는데 그리고 이 모터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영상으로는 좋은 회로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회로 가지고 이 모터를 최적화 속도로 낼 수가 없어요. 스피드를. 왜 그러냐면은 BLDC 모터라는 이 브러시레스 이 3상 모터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위상만 제어한다 그래가지고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어느 것을 보시더라도 기존에 터보건을 갖다가 만들어진 터보건을 갖다가 작동을 시켜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BLDC 모터를 만들어서 터보건을 작동을 했을 때 바람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의 회로를 꾸며가지고 터보 송풍기 회로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처럼 센 바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상이라는 개념이 이 모터와 이 회로가 임피던스도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L 값이 어차피 이것은 펄스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펄스하고 이 코일이 감겨 있는 L 값하고 매칭이 돼야지 이 모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단순히 이런 회로를 가지고 꾸며본다 그래서 절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모터 회로를 가지고 꾸몄을 때 과연 모터가 돌아가느냐 내지는 얼마만큼 성능이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 후미에 보여드리는 드라이브 회로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만드시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피곤해 하시고 또 지루하고 모르는 얘기 자꾸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 제가 만들어 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ET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회로를 꾸미는데 어떤 소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소자를 특성을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거는 제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은 전자회로에 있어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FET는 세미하우에서 나온 국산 FET고요. HCS60R099라는 품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600V 30A예요. 이 FET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페어차일드에서 만든 IRF640N. 이거는 200V 18A용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IRF44 르네사스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FET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응용되고 사용해보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IRF44 이거는 49A 정도 되고요. 한 55V 정도 될 겁니다. 동작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이 낮은 대신 암페어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유튜버들이 이걸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하니까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FET를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FET를 검사를 할 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FET를 특성을 검사할 때요. 드레인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다 딱 이렇게 찍으면은 0.5V 나와요. 0.52V 나오죠. 그리고 게이트에다가 한번 테스트봉을 딱 찍고 다시 소스에다 찍으면은 000V가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FET의 특성입니다. 게이트에다가 리드봉에도 전기가 약간 흐르거든요. 턴온을 시키면은 신호를 주면은 이 회로가 작동을 해서 3번 핀에 소스에서 턴온이 되니까 이 스위치가 2번하고 3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00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해지하려면은 반대로 찍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을 찍어보면은 0.53 아까 520, 53 나오죠? 똑같이. 자, 그러면 이거는 IRF Z44N이에요. 르네사스 거. 그럼 두 번째 200V의 18A FT 640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한번 볼까요? 3번을 이렇게 소스를 찍어보면은 0.5가 나오죠. 0.5V. 그리고 아까처럼 게이트에다가 턴온을 시키고 신호를 준 다음에 다시 3번을 찍으면은 00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드레인하고 소스가 쇼트가 돼야 되는데 턴온이 됐으니까 근데 000이 안 나오죠. 0.245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 정도. 이상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600V 30A짜리 FET인데요. 방열판이 몰딩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를 찍어야 됩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3번 핀을 턴온을 시켜 볼게요. 찍어보면은 0.485 나오죠. 그리고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줘서 3번을 딱 찍으면은 어때요? 수치값이 계속 올라가죠.
자, 이거는 이 FET가 한 가지 FET만 측정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사용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FET를 사용하는데 이 FET에 대한 특성이 전압별로, 용량별로 공급차가 다르고, 그 다음에 FET가 파워용이냐 아니면 저전력용이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FET에 대한 정보를 혹시 더 배우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FET에 대한 부분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IRF640N 18A를 가지고 드라이버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굳이 49A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5A나 7A 정도 사이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18A 용도 충분히 잘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열판을 저는 이번에 만들 품에는 이런 방열판을 사용할 것입니다. 조그만 거거든요. 바람이 흡입되면서 열을 식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그만 방열판을 준비를 했고요. FET를 이렇게 하나씩 고정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서 이거를 하나로 삼각형 형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붙여서요. FET를 이렇게 삼각형 형상으로 붙여 놓으면은 이 FET는 이쪽과 이쪽이 쇼트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연을 해줘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절연층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그러면은 절연은 일단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40파이에다가 모터를 넣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냈을 때 FET에서 발생되는 열을 같이 식혀줘야 하니까 FET를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고정을 해 놓으면은 모터에서 바람이 나오거나 모터에서 바람이 들어갈 때 이 FET를 거치게 되면은 바람이 이 틈새로 스쳐 들어가기 때문에 방열 효과가 뛰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방열판이 크지 않아도 굉장히 방열 효과가 좋은 회로로 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회로를 꾸며도 될 것 같아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D1, D2, D3는 4007 다이오드 3개, 그리고 여기에 Q1, Q2, Q3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라운드로. 1, 2, 3이니까 여기 세 번째가 소스잖아요. 소스를 그라운드로 묶는 방법은 움직이지 말라고 이 구조에서 그냥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스 3개는 한꺼번에 다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게이트에 지금 다이오드가 하나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 회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결선도를 봐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일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묶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게이트 3개를 묶어 보겠습니다. 게이트는 1번이 되겠죠. 제가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넘버링을 좀 해 놓을게요. 똑같은 게 같은 방향으로 3개씩 묶여 있으면은 저도 작업하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넘버링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에 3개 같이 묶여 있으니까 커먼을 시켜야 되겠죠. 전자 부품은 몸체에서 꺾거나 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가해지면은 불량이 날 수가 있거든요. 3개를 꼬겠습니다. 잘라버리고요. 꼬았으니까 여기도 납땜을 해서 고정을 할게요. 1번 게이트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게이트에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됩니다. 게이트에 하나씩 연결 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번으로 가서 1번 드레인으로 들어가고 2번 게이트에서 나왔으니까 2번 게이트하고 1번 드레인입니다. 1번 드레인하고 2번 게이트니까 서로 쇼트되면 안 되니까 약간씩 공간 층을 약간씩 만들어 놓고 납땜을
하는 거거든요. R1 1번 드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2번 드레인으로 들어갑니다. 3번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2번 드레인으로 갑니다. 여기에 볼륨이 100kg라고 되어 있죠. 100kg 볼륨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볼륨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개만 써도 되거든요. 여기 회로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이제 결선을 했습니다. 이 회로도와 이 회로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VR도 4.7kg 해서 연결했고, 하나는 155ohm으로 하나는 연결을 했습니다. 4.7kg가 높았을 때 회전 토크의 간격 차이가 저항값이 너무 높으니까 간격이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5ohm으로 조금 저항값을 좀 낮춰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변폭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55ohm도 하나 연결을 했어요. 모터를 아까 돌리는 방법이 제가 여기에 14V를 모터의 중간 포인트에다가 모터를 14V를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로 연결해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Q1의 드레인하고 D1, D2, D3의 커먼 이 부분 사이에 1메가ohm의 저항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 플러스 전원을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V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터 결선이 예를 들어서 기성품이 이런 모터가 있다고 치면은 커먼이 안 나와 있는 모터들은 커먼을 여기다가 플러스로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BLDC 모터인데요. 기성품 모터죠, 이건. 지금 3개의 UVW 단자만 나와 있지 커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플러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1메가를 Q1에 연결을 해서 D1 사이에 Q1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은 모터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원을 갖다 쓰면 돼요. 원리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BLDC 24V용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기성품이니까 아무래도 이 회로를 적용을 했을 때 잘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회로에 검증이 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연결을 하고 지금 스코프로 연결을 했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파형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스타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형은 나오는데 뭔가 전류값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고 파형만 위상만 지금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위상을 이렇게 밀어주는 뒤쪽 파형에 전류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펄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모터들 어떤 거는 되겠지만은 어떤 모터는 스스로 구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제가 손으로 스타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스타팅이 되죠? 지금 모터가 돌고 있죠? 스스로 스타팅을 하는 위상폭이 지금 좁아요. 그래서 스스로 스타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는 제가 봐서는 이제 스타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전류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 회로에 콘덴서를 좀 응용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회로에서는 실질적으로 BLDC 구동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회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그 스피드를 얻어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모터에 연결을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타트를 하지 못하네요. 지금 전류는 엄청 먹는데
스타팅을 못합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제가 감은 이 모터를 이 드라이브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압은 스위칭은 지금 해주고는 있지만은 이 위상값 자체가 이 코일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타팅을 못 해주는 겁니다. 다른 기성품 드라이브 가지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감은 모터도 이 드라이브로 돌리면은 기성품 드라이브 회로로 작동을 하면은 잘 돌죠, 이렇게. 그렇죠? 드라이브 파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터가 이렇게 잘 돌죠.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하고는 일반적인 이 모터 드라이브 회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회로는 단순히 모터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떤 특정한 모터에다 연결을 했을 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터는 아까 돌기는 했지만은 기동을 못하니까 이 모터도 한번 기동을 시켜 볼까요? 이 드라이브 회로로 보십시오. 기동을 하지요. 잘 돌지요, 이렇게. 기성품 모터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성 회로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BLDC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모터하고 드라이브 회로하고 매칭이 그만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BLDC 모터를 돌려주는 이 드라이브 회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 회로 전문가들도 이런 그 BLDC 모터를 돌려주는 드라이브 회로를 개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이나 아니면 모터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회로 패턴도의 이 간격, 패턴의 두께 이런 것들이 이 동박에서도 구리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임피던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L값에 대한 노이즈 내지는 L값 변화에 따라서 모터가 잘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회로를 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최고인 상태로 모터를 돌릴 수는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로가 과연 일반적인 모터나 제가 감은 이 모터를 돌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가면서 해보니까 역시나 이 회로는 참고용이지 현실적으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회로로 다시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라이브 회로 대신 최적화된 성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드라이브 보드입니다. 제가 만들 제품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회로를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품질적으로 안정화된 작은 모듈을 가지고 응용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45mm에 30mm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다 쓰여 있거든요. 어드레스 주소값이 다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연결해서 이 모터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연결은 다 했습니다. 이 모터가 잘 도는지 돌려 보겠습니다. 보세요, 돌아가죠? 스타트 되죠, 이렇게? 정지, 그 다음에 스타트 되죠? 자, 이게 드라이브 회로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회로인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FET는 DMC3025 LSD라는 FET인데 듀얼 채널 같아요. S1, S2가 있고
G1, G2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량이 30V의 N채널이니까 N채널 같은 경우는 7A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배선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방열을 시켜주면은 현재 이 모터는 5A 정도가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FET는 지금 7A, 8.5A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런 방열판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바람을 통과시키면은 어렵지 않게 이 FET를 고스란히 사용을 하면서 이 모터는 최적의 상태로 회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못 쓰는 컴퓨터 파워에서 이만큼만 잘라냈어요. 이만큼만.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면이 접촉이 잘 되도록 갈아줘야 되겠죠. 팽팽하게 잘 갈아졌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PCB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넣으려고 하는 케이스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쏙 들어가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바람이 고속으로 지나가니까 방열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이 8A짜리 FET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터를 최적의 속도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이 드라이브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고정시켜도 방열 효과는 충분할 겁니다. 배면에 열에 강한 캡턴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배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30kg) 정도 VR을 쓰니까 불어내면은 방열 효과가 있으니까 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파형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하죠. 지금 제가 스코프를 영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따로 PIP 기능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같이 나중에 올릴 겁니다. 파형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파형이 잘 나와야지 모터 회전도 충분하게 잘 회전이 되고 열도 덜 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불안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파형도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도 많이 열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시험 삼아 테스트용으로 돌리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터보 송풍기를 만들기 위한 회로로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3A로 돌리고 있어요. 나중에 충전이 다 되면은 그때는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이거 가지고 돌릴 거거든요. 완성을 한 후에는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굉장히 스피드 있는 성능이 나올 겁니다. 오늘 했던 작업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이 오픈된 FET를 이용한 BLDC 드라이브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모터 가지고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모터가 돌기는 도는데 충분하게 돌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가 인위적으로 건선한 이 모터도 돌려봤더니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로도에 토대로 해서 제작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BLDC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건선을 잘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압과 펄스 그리고 코일을 감은 권선양, 임피던스라 그러거든요. 이 L 값이 이 드라이브 회로에 얼마만큼 매칭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파형을 만들어 주느냐, 노이즈가 많이, 잡음이 많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위상이 각도가 깨진 파형을 넣게 되면은 아무리 모터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게 BLDC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삼상 BLDC 회로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개발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이런 드라이브 회로를 만들어서 꾸미는 것보다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데모용 보드로서 검증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안정된 BLDC 드라이브 회로와 제가 감은 이 모터를 잘 돌릴 수 있는 구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방법하고 배터리 충전회로 연결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맞추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3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미니 송풍기 제작하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배터리는 18650 LG전자의 방전율 10A짜리 이 4개를 어레이를 해서 이 모터 드라이브 구동을 할 수 있는 전원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전 회로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충전 회로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반복적인 사이클링을 가져가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2차 전지를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 회로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충전 회로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살펴보고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 회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BMS 회로를 적용한 충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PCM 회로를 적용한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PCM 회로는 대부분 이런 소형 가전제품, IT 기기, 핸드폰 뭐 이런 제품들의 단일 셀로 많이 이용을 해서 배터리의 충전 전압 전류를 제어하는 회로. 그게 이제 PCM 회로고요. BMS 회로는 각각의 셀의 값을 다 모두 읽어들여서 좋은 셀과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셀을 균형 있게 충전해주는 회로를 BMS 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제품은 단일 셀 내지는 이 셀을 4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하고 사이즈가 큰 BMS 회로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PCM 회로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처럼 배터리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는 셀 같은 경우는 셀마다 발안식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이 BMS 회로가 꼭 들어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몇 개 안 되는 셀로 구성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굳이 BMS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PCM 회로를 가지고 충전 회로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PCM 회로 2가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16.8V를 입력으로 해가지고 14.8V를 충전하는 충전 회로고요. 이거는 며칠 전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주문을 했던 PCM 충전 회로거든요. 이거는 C타입 충전잭 있죠. 5V를 충전을 해서 14.8V를 충전할 수 있는 PCM 회로입니다. 이 PCB가 몇 볼트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5V 충전기에 연결했고요.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17.5V, 8V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배터리를 최적의 상태로 충전을 하려면은 16.8V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17V 나오니까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2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회로에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전 회로를 어느 걸로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충전 회로에서 나오는 충전 전류값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PCM 충전 회로에다가 전류값을 측정을 해 보니까 0.47A 나오네요. 그런데 파워 서플라이하고 이 테스트하기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 테스트하기 공차가 조금 커졌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0.6A 정도 갭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충전 전류를 테스트하기 공차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전류 값이 0.41, 0.4A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는 보이시나요? 16.8V에 2.05A 그리고 계측기에서는 1.4A 0.5A 정도 갭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까 이게 0.5A 정도 나왔죠. 그럼 0.5A 갭 차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1A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로는 2A용이 되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2A 전류를 공급을 했을 때 얘는 0.5A, 0.4A가 됐고 얘는 0.5A가 됐으니까 파워 서플라이하고 이 테스트하기 공차는 0.5에서 0.6A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게 0.5A 했으니까 1A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그래서 이거는 한 1A 정도 충전 전류가 들어가고 이거는 2A 정도의 충전 전류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쓰는 게 좋은지 이걸로 쓰는 것이 좋은지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배터리 팩까지는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스포트 용접기거든요.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긴 하는데 뭐처럼 사용하네요. 스포트 용접을 하려면은 니켈 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절연 파이버지를 놓고요. 여기에 실리콘 전선을 쓰겠습니다. 배터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한 멜트를 좀 쏴줄게요. 한 멜트를 쏴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은 형상이 잡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좀 편하죠. 배터리 어레이가 됐으니까 이제 충전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5V 2A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할 때 4S 2A용으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2A 아답터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도 한번 재보고요. 14.6V 나오네요. 이게 이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 모터가 5A에서 6A 정도 전류를 먹거든요. 이 정도 용량이라면은 그 납땜으로 연결을 하셔도 충분히 잘 견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포트 용접기가 있으니까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스포트 용접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납땜 하셔도 돼요. 납땜하실 때는 납땜이 잘 안 되니까 플럭스 좀 묻혀 가지고 납땜 하시면은 무난하게 잘 될 것입니다. 14.7V로 지금 충전하고 있어요. 연결은 다 했고요. 여기에 제가 쇼트키 다이오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면은 전압이 여기에서 17V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터리로 들어가서 충전이 되고요. 이렇게 전기를 빼면은 이 회로의 전원이 여기에서 거꾸로 배터리에서 나와가지고 회로가 작동을 하거든요. 회로에서도 플러그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은 전기가 이렇게 반대로 흘러서 회로를 가동시키니까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럼 배터리가 자연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걸어 놨어요. 순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이 배터리보다 전위차가 높을 때는 배터리로 충전이 이루어지고요. 전위차가 배터리보다 낮을 때는 역방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배터리의 자연 방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쇼트키 다이오드를
하나 이렇게 순방향으로 걸어 놨던 것이고요. 이제 연결은 다 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을 계속 하고 있네요. 모터를 한번 해볼까요? 잘 작동하고 있죠? 아이고, 아이고, 쇼트 났다. 아까 쇼트 나가지고 FET가 망가졌습니다. FET 하나가 망가졌어요. FET가 고장 나가지고 쇼트 나서 다시 수리했습니다. 이제 되네요. 모터 작동 테스트 하다가 모터 코일이 이렇게 쇼트 돼 가지고 FET가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FET를 다시 교체를 했고요. 다행히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충전 전류가 지금 12W 정도, 12.6W 정도 나오는 거는 제가 봐서는 2A를 거의 지금 땡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충전 이 회로에서도 열이 꽤 납니다. 자꾸 전화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컨셉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했어요. 이 배터리는 저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파이프에다가 이 배터리는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충전 회로는 여유가 된다면은 이 잭만 여기 이 C포트만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니드선으로 인출을 해서 바깥쪽 케이스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잡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열이 나니까 일단은 열을 식힐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같이 배열을 하든지 뭐 여기다 이렇게 배열을 하든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메인 스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케이스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 부분을 구상을 해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은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선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케이스에다 넣는 방향으로 하면은 괜찮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편으로 해서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이 제품을 실제 테스트하는 것까지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FET가 망가지는 바람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지만은 실제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녹색불까지 바뀐 다음에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이 배터리 전압을 다시 측정을 해서 이 배터리가 자연 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배터리의 방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의 완충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완충이 되니까 파란색 불이 켜지네요. 완충 전압은 16.68V, 16.8V나 뭐 16.68V나 거의 맞게 나오네요. 이상으로 미니 터보 에어건 오늘 세 번째 충전 회로와 드라이브 연결하기 테스트하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미니 터보 송풍기 제작하기 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구적인 부품이나 이런 걸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몇 시간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무리가 덜 되면은 조립하는 단계까지만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모터 드라이브와 충전 회로 그리고 배터리 구성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죠.
이 구성을 가지고 세트에 적용을 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립은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거 플라스틱, 그 다음에 드라이기, 그리고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일부,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가지고 모아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부품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해봐야 될 것 같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이 나면은 방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품이 어디에 들어갈지, 그리고 이 부품이 들어가는 위치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140mm 정도 나오거든요. 14cm. 손잡이 쪽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충전 회로는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충전 잭을 바로 아래에서 꽂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걸 이제 적셔 가지고 옆에서 꽂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충전 회로와 배터리는 손잡이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도 손잡이 쪽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이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조립을 해야 되니까 사이즈가 120mm 정도, 12cm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손잡이는 14cm, 그 다음에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 노즐 이 부분은 12cm 기준을 생각을 해 두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인데 길이가 지금 190mm 정도 나와요. 19cm. 굉장히 길죠. 190mm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 헤드 머리 부분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일단은 저는 이 배터리는 손잡이 쪽으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 40mm 정도? 외경이 45mm 정도 나오네요. 외경이 45mm니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구조를 좀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드라이기 제작하고 남은 부품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의 커버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망 가지고 사용하는 이유가, 지난번 영상에도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이 충전 회로에서 열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 회로에 열이 또 많이 나면은 회로 가열로 인해서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풍 구조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드라이기 부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터가 작동을 할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잖아요. 토출구 쪽으로 나오는데 바람이 위에서도 물론 흡입을 하지만은
아래쪽에서 바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5A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열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배터리 방전에 관한 열과 그리고 충전 회로에서 충전을 했을 때 발생한 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끌어올림으로써 원활한 그 방열 효과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플라스틱 부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영상에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또는 이 배터리의 그 기구물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데 있어서 기구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어떤 부품을 찾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치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 케이스에 넣었을 때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배터리가 너무 커서 지금 폭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아물었을 때 형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 더 깎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간 틈새가 벌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접착제로 발라버리면은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도 잘 맞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연결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손을 잠시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BLDC 모터를 사용하는 드라이기에는 이 모터를 잡아주는 내부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홀더가. 그래서 이 홀더를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은 허당이라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터를 잡아줄 수 있도록 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 사이즈는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모터를 잡아줄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이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안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흡입구가 되고 여긴 토출구가 되는 거예요. 모터 홀더를 잡아주는 고무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모터 사이즈에만 맞게끔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모터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조립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모터 진동이나 이런 거 다 잡히니까 완벽하죠. 그래서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부품을 잘 준비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조립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노즐 종류인데, 이거는 찾아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노즐을 팔더라고요. 에어건용 노즐을. 그래서 노즐을 맞춤식으로 이런 사이즈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노즐을 팔았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보면은 이 노즐을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노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접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더 찾으면은 이 노즐을 맞춤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터 직경이 이 플라스틱 홀더보다 조금 더 크니까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 홀더는 이 안에 살두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사지게
조금 갈아내면서 여기 내경을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할게요. 여기 안쪽에 살 두께가 워낙 두꺼워 가지고 이걸 깎아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거의 한 2.5T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마도 1.2, 3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조금 더 씌우든지 아니면은 이 고무를 갈아내고 접착제를 좀 바른 다음에 앞에 쪽에 글루건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조금 다듬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즐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건이 되겠죠. 고정만 잘하면은 튼튼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좀 고민을 할 차례인데요. 이 스위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작은 스위치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생각이 이거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건 푸시 스위치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누르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스위치는 한번 누르면 꺼짐, 켜짐, 꺼짐, 푸시 스위치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 스위치. 위로 올리면은 온, 밑으로 내리면은 오프. 이제 이것도 2단 스위치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올려서 사용을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방법을 좀 바꾸더라도 일단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적용을 하고, 이 스위치는 바람이 최대 강으로 계속 돌면은 모터에 열도 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 열도 많이 나고 사용 시간도 짧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스위치, 메인 스위치는 ON을 시키면은 중간이나 뭐 60%나 70%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더 뭐 강력한 바람으로 좀 어디를 불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청소해야 되겠다, 그때는 푸시 스위치를 눌러서 터보를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회로가 여기에서 내려가니까 선이 길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작동을 했을 때 바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저항값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용량값만큼 모터가 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이 쇼트가 되니까 이 저항값은 제로값만큼 풀로 들어가니까 제 생각이 맞다면은
최고의 풍속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올리고요. 메인 스위치는 조금 굵은 선으로 써야 되거든요. 실리콘 선 이걸로 쓰면 되겠네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 위치를 잡아서, 메인 스위치는 뭐 마이너스 쪽을 잡아도 되고 플러스 쪽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작동만 하는 거니까. 자,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뒤에 뭔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걱정되는 게, 이 스위치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조금. 그러니까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좀 뒤에서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작동은 조금씩 되거든요. 근데 지금 페라이트가 큰 것 같습니다.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페라이트 말고 좀 조그만 걸,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텍트 스위치를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텍트 스위치가 큰 게 있을 것도 같은데요. 텍트 스위치로 큰 걸 찾아볼까요? 이것은 될까?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불량 PCB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잘 맞았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렇게 방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스위치는 어떻게 고정할까요? 스위치도 이 받침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고정하기가 또 쉽겠죠. 이렇게, 그죠? 뭔가 슬슬 스위치 하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배터리에 긁히면 안 되니까 발을 다 접어주고요. 아, 이 스위치가 위에 붙으니까 밑에다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이 조립하는 일은 섣불리 제가 시작을 못했던 거예요. 하다 보면은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은 잘 맞아 떨어졌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얼른 후딱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작동되는 모습으로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할 일이 많긴 많은데, 여기도 PCB를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충전잭을 꽂았다 뺐다 하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이걸 세워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넥터를 눕혀져 있던 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뒤쪽으로 이렇게 빼려고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여기 홈만 파주면 되니까. 그리고 바닥면 부분은 이 부분도 여기에 바짝 되려면은 또 높이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이 PCB를 받침대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견고하게 위치도 잘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표시를 하고요. 충전 중인 상태를 이렇게 불빛이 보이도록 확인이 안 되면은 이게 충전 중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확인 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한 멜트를 안에서 쌓아놓으면은 이게 약간 볼록하면은 볼록 렌즈가 되니까 불빛이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한 멜트를 조금 쌓아줬어요. 윈도우가 되는 거죠. 자, 보이나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보이시죠? 이제 다른 거는 다 됐으니까 후딱후딱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한없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립을 하게 되면은 불빛이 보이죠? 그리고 뚜껑은 자, 그러면 이제 벌어질 염려는 없죠. 이게 거의 치수가 1대1이기 때문에 껴놓고 본딩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은 그럼 이제 벌어지진 않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벌써 지금 3시간이 넘어섰습니다. 드라이브 연결만 하고 모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선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되니까 얼른 후딱 해치울게요. 지금 영상이 너무 많이 촬영이 돼 가지고 메모리가 다 찼을 것 같기도 한데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스위치 버튼을 눌렀을 때는 터보, 놨을 때는 노멀하게 풍속을 내려고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걸 몇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포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분배 전압을 다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어느 경우에는 작동을 하고 어느 경우는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1시간째 이걸 헤매고 그랬는데 역시 이 기성품 드라이브 회로에서는 VR로 스피드 컨트롤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 위치에서 값을 딱 지정을 해서 넣어주니까 이게 인식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터가 작동하다 안 하다 이런 그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계속 시간을 까먹는 것보다는 일단은 VR로 해가지고 스피드 컨트롤이 되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꿨고요. 혹시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스위치를 활성화 시키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VR로 스피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뭐 이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메인 스위치는 그냥 기존 위치에다 놓고요. 자, 메인 스위치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VR로 돌리면은 스피드 컨트롤 되면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분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글루건으로 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이 제품은 열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놔도 뭐 충격을 주면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많이 벌어지거나 이탈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만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없앴으면 참 마음에 들었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일단 있는 부품 가지고 주섬주섬 만들어 봤긴 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심하게 나쁘진 또 않습니다. 충전 또 하는 거 아까
푸른색하고 빨간색이 깜빡깜빡 서로 교차 발광을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충전이 완충 단계에 있을 무렵이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배터리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충전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제품은 이렇게 꺾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보관이 되고, 이렇게도 꺾어서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이런 노즐도 조그만 거 있는데 그다지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어디 쓰겠어요? 제가 봐서는 젤로 많이 사용하는 건 그래도 큰 노즐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다가 테스트를 하면은 아마 물이 엄청나게 튈 것 같은데요. 아이고, 물이 엄청나게 튀죠? 이걸로 보다 이걸 성능을 뭐 마땅히 평가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사무실에서는.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걸렸고요. 하루 종일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1시간 정도를 까먹은 게, 이 PCB에서 VR을 안 쓰고 이 모드 스위치로 해가지고 하이로를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끝내는 또 PCB 하나도 FET를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PCB 마저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또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서 이미 테스트했던 방법대로 VR을 위에다가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전잭은 뒤로 만들어서 아래쪽에 충전을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세워놔도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기존에 이런 BLDC 모터 홀더 케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브 회로 안에다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케이스는 예전에 제가 샘플로 개발할 때 만들어 놨던 샘플인데 몇 년 전에 개발을 했던 드라이기에 사용되는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절단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안에 구조도 드라이브 회로를 안에 넣으면서 길이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이 좀 추가된 부분은 노즐을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보니까 이 노즐이 있더라고요. 이게 에어건에 사용되는 노즐이 이렇게 옵션별로 아주 가는 노즐도 있고 중간 노즐도 있고요. 좀 더 큰 노즐도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노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노즐을 교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틈새 같은데 이런 노즐 가지고 청소하면 되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런 걸로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청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3500mAh의 중방전 10A짜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한 50분 정도 작동을 할 겁니다. 가장 센 바람으로 50분 정도 사용을 한다면은 충전해 놓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에어건 같은 경우 기성품으로 파는 제품들 테스트 해주는 거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10몇 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7분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들을 보니까 배터리 셀이 2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 2개밖에 안 쓰니까 이제 전압은 낮고 전류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사용 시간이 짧아지겠죠. 전압이 높으면은 전류량이 낮아지니까
사용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전압이 낮으면은 전류가 올라가니까 사용 시간도 줄어드는 거고, 이 제품은 14.8V로 해서 셀을 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를 낮출 수가 있어서 그만큼 사용 시간도 길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1차 BLDC 모터 감는 방법, BLDC 모터를 감았고요. 그 다음에 BLDC 드라이브 회로를 만들어서 돌려봤고요. 이제 세 번째, 배터리를 어레이하는 것과 충전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기적인 세트 구성은 완료를 했던 영상이 3편이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편으로 해서 네 번째, 세트화 시켜가지고 나만의 터보 에어건 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있는 것으로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의견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된다면은 좀 더 용량이 큰 에어건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4시간째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품을 마무리까지는 다행히 마쳤습니다만은,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비워서 작업을 했고요. 제품을 이렇게 다행히나마 완성하게 돼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도 저도 만들어보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